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이렇다 5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7년 6월 19일에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죠. 네. 예, 바로 대통령의 탈핵 선언입니다. 네. 탈원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19일 날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네.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을 했고 또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 순간입니다. 예. 예. 한국 역사에서 원전이 폐쇄가 된 것은 처음인데요. 네. 사실 진작에 그 수명을 다해서 폐쇄가 되었었어야 하는 그렇죠. 원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의의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찬희쌤, 고리 원전이 우리나라 최초 원전이죠.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아유 네. 죄송해요. 제가 인사 좀 아닙니다. 안 이렇게 인사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1971년에 착공했고요. 네. 77년에 완공해서 78년부터 상호 분전을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2007년 6월에 수명을 만료했어요. 이게 30년 수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가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2008년 1월 10일에 재가동 승인이 나서 다시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핵발전소 사고의 대부분이 고리 1호기에서 나왔다고 볼 정도로 네. 사고가 굉장히 잦았고요. 특히 제일 심각했던 사고가 2012년 2월인데 그때 완전 정전이 일어났죠. 사실 우리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정전이 되고 그게 이제 과열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12분간 블랙아웃이 일어나서 외부 전원이 차단되면 10초 이내에서 자동 작동해야 되는 비상발전기가 작동 안 한 거예요. 참 이런 게 문제죠. 노후화된 게. 예. 냉각수가 36.9도에서 58.4도까지 상승한 거예요. 야, 영화 판도라 생각나. 겁나는 거죠, 네네. 진짜. 그래서 2015년 6월에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2017년 6월까지 운전하고 폐쇄하기로 이미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아, 그러면은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이루어졌던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미 폐쇄하기로 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결정이 난 거고요. 네네. 그때 계획한 것을 이번에 이제 선포식과 함께 진행한 거고요. 아,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따라서 고리 1호기 폐쇄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원래 계획된 거고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탈핵 선언이란 말은 이제 하셨는데 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탈핵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또 슈퍼바이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돈나님. 네, 슈퍼바이저입니다. 근데 늘 기본소득을 가지고 오시다가 오늘은 또 탈핵 관련 주제로 만나니까 좀 새롭네요. 예. 네. 원래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네네. 그 고리 1호기 폐쇄 정말 기쁜 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원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신고리 5, 6호 건설 중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포식 할 때 밀양 송전탑 투쟁하시던 어르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을 하는 그 사진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선언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 할머니 편지에도 보면은 5, 6호기 건설 중단되면은 밀양 송정탑도 필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뭐 노후원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추가 건설 중단 이 둘 다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러니 이번에 아마 함께 탈핵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올 거다는 예측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담화를 보면은 신고리 5, 6호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참 애매하죠. 그러게요. 우선 탈핵 사회로 나아가겠다라는 선언을 좀 고려해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탈핵 국가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합의 도출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약 수정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환경 단체들은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한 얘기다. 즉각 폐쇄해라라고 항의성 성명들을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곧 판가름이 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리 1호기 뿐만 아니라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있어요. 월성 1호기 폐기 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이 두 가지가 탈핵의 첫걸음이지 고리 1호기 폐쇄만을 가지고 탈핵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첫 삽을 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박근혜도 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탈핵 국가를 전제로 해서 그 합의 도출에 나서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자신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온라인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운영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아세요? 지금 보셨어요? 광화문 1번가로 바뀌었죠. 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백지화의 방점이 찍힌 탈핵 정책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예,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아서 인기 있는 공약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제가 딱 대보면 말이죠. 이 네. 공약대로 진행하기 참 어려운 요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첫째는 있어요? 뭔가 하면 네. 신고리 569기는 이미 1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서 지금 종합 공정률이 29%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반 이상은 아니네요. 아직 네. 50%는 안 됐네요. 예. 백지화할 경우 매몰 비용을 2조 5천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전력 수급 계획도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게 좀 전제가 안 됐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할 근거가 법적으로 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꼭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고요. 아.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매몰 비용이 더 커지겠죠. 그렇겠죠. 공정이 증가할 테니까 네네네.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인 이제 김종훈 의원, 울산 동구 무소속 의원이죠. 문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신고리 569기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아, 행정명령을 하면 네. 중간에 중단은 되는 거네요. 네,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막 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뭐라 했냐면 지난해 11월에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 개정 법률로 소급 적용해서 건설 공사를 중지하게 하는 조치는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새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음흠. 근데 저는 또 매몰 비용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 면도 있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0% 이상 공정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멈췄잖아요. 네네. 그래서 핵발전소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은 우리는 수치로는 따질 수 없다고. 네, 그럼 몇 보는 조 이게 것이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렇죠. 환산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잖아요. 네,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 면적당 설비 용량, 1위. 예, 단지별 밀집도, 1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 1위. 예, 모두 우리나라, 1위. 우리나라 1위 아니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참 심각한 우리- 상황입니다. 예. 예. 나쁜 것만. 나쁜 것만 1위. 나쁜 예. 그래서- 자살률 1위 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 고리 1호기가 폐쇄돼도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가 무려 24기인데요. 네. 지금 건설 중인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현재 건설 중인 것만 따져볼까요? 신고리 4호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울진 또는 신한울이라고 불리는 1, 2호기, 네. 신고리 5, 6호기 그게 5개의 핵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이죠. 네네. 공정률 한번 볼까요? 신고리 4호기 이미 99%입니다. 네네. 신한울, 그러니까 신울진 1, 2호기 93% 정도 공정 네. 이건 정말 진행됐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신고리 5, 6호기만 네. 지금 뭐 공정률이 50% 이하인 상태인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개의 핵발전소가 지금 공정 중이거든요. 음흠. 그런데 건설 예정 중인 핵발전소가 6개가 더 있습니다. 아. 2015년 7월 달에 통과된 제7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요. 2029년까지 신울진 3, 4호기, 음흠. 영덕 1, 2호기, 음. 그리고 그 외 추가 2기 등 6기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공정 중인 게 네. 5개, 네.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게 6개, 네. 합치면 11개입니다. 그러네요. 만약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은 노후 핵발전소가 폐쇄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계속 할지 안 할지 뭐 예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2029년까지 우리나라 핵발전소 35기가 될 전망입니다. 고리로 합쳐서 36기니까 그렇죠. 고리로가 이제 폐쇄되면 35기가 되겠죠. 엄청나다. 그 노화된 핵발전소는 무조건 폐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폐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 때도 오래된 핵발전소가 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 오래된 거죠. 예. 그러니까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가 정말 많던데 그럼 몇 개나 돼요? 네, 그거 한번 세 보면 말이죠. 네. 고리 1호기가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네. 2, 3, 4기가 있고요. 네. 한빛 1, 2기, 그다음에 울진 한울 1, 2기, 네. 월성 1, 2, 3, 4기 등 총 11기의 핵발전소가 2029년 이전에 설계 수명이 종료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중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에 이미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어요. 고리하고 비슷한 사정이에요. 오. 그래서 3년째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다시 2022년까지 운전 연장을 결정한 거죠. 이게 고리 1호기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위험한 지금 핵발전소입니다.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이 수명이 완료되었는데 연장을 계속하는 건 정말 위험한데 네. 우리 대표적인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작년에 1월 21일에 네. 삼중수소. 예,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40명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피폭된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전 국민의 살을 들끓어야 될 일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문제로 이게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용히 또 묻혔어요. 네, 묻혔어요. 예. 네. 또 하나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최근에 울산 맞아. 경주 인근에서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한반도가 대규모 지진 발생보다 안전한 지대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거든요. 뭐 잘 아시겠다면 리히터 지진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네네네. 증가하는 거거든요. 5가 6이 되면 10배, 6이 7이 되면 10배거든요. 정말 걱정입니다. 후쿠시마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음. 그동안 이제 뭐 지진으로부터는 좀 안전하다 네네. 뭐 이랬던 인식은 저는 이제 틀린 거네요. 틀리죠. 예. 그러니까 지진 얘기를 하시니까 후쿠시마 참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 핵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감수성이 좀 많이 높아졌죠. 높아졌죠. 예.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녹색당 창당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당이 됐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40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도 좀 큰 분노를 낳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길게 이슈로 가져가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탈핵에 대한 시민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을 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심체로서의 전환 프로세스를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핵발전 비중의 축소가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 확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네네. 사실 이 탈핵 프로세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탈핵을 먼저 할 거냐, 탈핵 우선주의 대 온난화 방지 우선주의 이렇게 잘못된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녹색 성장이 원전을 많이 짓는 거죠. 그렇죠. 핵발전 마피아들이 온난화 방지라는 논리로 핵발전소를 계속 짓자 옹호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녹색 진영이 이 온난화 진영하고 탈핵 진영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이 탈핵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난 정부를 보면은 이명박은 녹색 성장 핵발전 노선이었고요. 박근혜는 화석 연료를 탈피하자라는 이명박 노선을 폐기해요. 그러지만 핵발전소 건립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뭐 가동 연장하고 뭐 그랬죠. 네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역사적인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탈핵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가동 정지시키면 좋겠죠. 그럼 완전히 위험도 없어지고 좋아요. 그런데 또 다들 뭐 불 끄고 사는 거 아니야? 저는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불가능하죠. 당장 가동 정지하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프로세스를 거쳤고 과도기를 거쳐갖고 완전한 탈핵까지 가자 이런 얘기인 플랜을 짜는 거죠. 거거든요. 플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과도 수단으로서요 LNG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과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LNG 의존적인 에너지 체제를 에너지 전환 체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탈핵뿐만 아니라 이 화석연료 에너지로부터 탈피하는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탈피고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전환이거든요. LNG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런데? 액화천연가스. 그렇죠. 아. 결국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 사이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최초에는 정부 주도의 그린딜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린딜. 그렇지만 그린딜이 있은 다음에는 일정한 궤도에 오른다 그러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민간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녹색 자본주의도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녹색 자본주의가 적어도 뭐 핵마피아, 핵발전 자본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녹색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게 분산적 에너지 체계가 아니라는 거에 있어요. 여전히 이거 역시 집중적인 에너지 체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하라 사막에 대단한 뭐 태양광 발전을 해서 네. 그래서 송배전을 통해 유럽을 끌고 온다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대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녹색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또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수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녹색 자본주의.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음. 좀 뭔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녹색 성장처럼 뭔가 이렇게 조합이 안 맞는 네.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로서는 참 거기까지 가려는 것도 사실 한참 멀었습니다. 멀었죠. 네. 일단은 한국은 아직은 지금 뭐 정부주도 그린딜도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뭐 태양광, 태양열이 좀 쉽게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맞습니다. 텐데 네. 예. 단지 핵발전을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에 머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의 전기 쓰는 소비량들을 줄이지 않고 줄여야 되죠. 그냥 네. 그걸 다 이렇게 다른 대체 에너지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또 줄이는 거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 설계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거 또 거기다가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또 에너지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에너지 소비 절감, 효율 향상 참 좋은 얘기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전 세계 배낭여행을 했는데 네. 독일에 가니까요. 독일은 기차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역 같은 기차역에서 네네. 에어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신 천정에서 물을 뿜더라고요. 오, 천장에서 이렇게 신기하다. 분사물을 아주 분산적인 이렇게 이슬 같은 물을 쪽쪽 뿜는데 한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뿜어요. 그러니까 이제 23도, 22도처럼 시원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온도를 재보니까 한 26도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그런 기술이 에너지 소비 절약을 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 그 기술로 뭐 쾌적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음. 사실 독일의 지하철에 네. 그 뭐 에어컨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그것을 감수하는 이 인식의 전환 이것도 필요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어쨌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네. 기본 관념적으로도 우리가 네. 핵발전소가 폐쇄됐는데 음. 그 쓰던 양을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 이건 네네. 사실 발전이 아니죠. 네, 저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말이죠 이제 전력 소비 체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도 말했지만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제 공급 중심에서 네.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서 뭐 에너지 노동 시간도 좀 단축해야 될 것 같고 야간 근무를 줄여야지 전기 사용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렇겠죠. 또 에너지 효율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에서 지역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로 전환해서 네, 네. 좀 지금 사실 저기 울진에서 생산해서 서울로 서울- 오다 서울로 보면 오죠. 에너지가 전기가 없어져요, 막 없어지지 다. 않습니까? 네. 이게 에너지 효율이 정말 낮은 건데 네. 지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뒤에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또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넓혀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대전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좀 네네네. 얘기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하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랑 음. 그리고 에너지 소비 체계 개편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 이거는 이제 상호 연동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부 예. 의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좀 개편한다든지 하는 그렇죠.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예, 같고요. 정부가 일단 주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새 정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과거에는 말이죠 이명박 정부가 네.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전력 생산의 41%까지 늘리겠다는 거의 미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아까 녹색 원전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걸 낮춰서 네.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29%로 낮추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제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18%로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 수준으로 LNG는 20%에서 37%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님 견해는 어때요?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18%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35년까지 탈핵을 완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2035년까지 0%. 0%. 그렇게 하고 다시 역산해서 프로세스를 짜고 좀 더 좀 강한 그린딜을 해야 된다. 독일도 2035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수명을 연장하니까 연장 계획 중인 핵발전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연구 중단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규 핵발전소 이제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리 456호기, 신울진 1, 2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을 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 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6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백지화하는 거. 네네. 뭐 구체적으로는 삼척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취소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죠. 거죠. 안 시작했어요. 네. 이거 선정 취소하면 되는 거죠. 계획만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지역에 이제 핵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막 하자고 막 난리 치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예. 활성 단층 인근에 위치한 경주 부산 지역 핵발전소 있잖아요. 아, 이 활성탄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지진 날 때마다 전화하기 끔찍해요. 정말 진짜. 이거 우선적으로 이거 집중 폐쇄해야 되는 거. 네네 네. 맞습니다. 두려워. 마지막으로 월성 1, 2, 3, 4호기 조기 폐쇄 2018년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고리 1, 2, 3, 4호기 조기 폐쇄 2021년까지 2023년까지 신월성 1, 2호기 폐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강 35년까지 다 없앨 수 있다. 프로세스를 갈 수 있고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핵발전소 운행 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30년 말고. 워낙 네. 현행 30년인데. 25년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폐쇄하면은 네. 그러면은 2035년까지 탈핵이 완료된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 계획을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기 맞춰서 짜야 맞습니다. 된다. 우리가 원시 사회로 가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에너지를 얻으면 되죠, 다른 식으로. 우리가 탈핵 얘기하면은 그 시민들은 이제 그 우리가 다시 원시 사회로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불안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의견대로 한다면은 2017년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핵발전소 10개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 2026년에서 35년까지 나머지 핵발전소 완전 폐쇄한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치밀하고 촘촘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4.6%. 그러니까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네. 보면 되죠. 근데 그나마 그 중에 63.4%는 폐기물 에너지, 예, 국제적인 재생 에너지 정의에 부합하기가 힘들죠. 이게 결국 제대로 된 자연 신재생 에너지는 1%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일이네요. 꼴찌에서 그러니까요. 일이.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수준이 지금 OECD 꼴찌인데요. 네. 이렇게 된 데는 그 실효성 없는 정책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재생 에너지 확대에 중요한 제도였던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2년에 폐지됐어요. 네, 그리고 대기업 발전사들에게 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 할당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영어로 이제 RPS인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게 말이죠. 이걸 그러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처벌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또 석탄 화력과 바이오매스의 혼합 연소를 허용해도 마치 이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한 것으로 인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실효성이 대충 없죠. 실효성이 없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제 정책상에 네네.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또 대기업이 주도하는 큰 분야가 이제 풍력 발전이 있는데요. 네. 풍력 발전 분야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환경 파괴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윤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지금 낳고 있고요. 풍력 발전 하면은 네. 대부분 이제 낭만적인 어떤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그런 이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네. 그래서 그게 마치 되게 그 친환경적인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건 아니군요. 그것도 토목입니다. 토목. 예, 환경 파괴군요. 예. 예.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큰 발전사가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의무 할당 제도를 좀 더 실효성을 강화해서 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폐기물 에너지 같은 거는 신재생 에너지 목록에서 확실히 제외시켜서 신재생 에너지를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제도적인 요건을 막 갖추고요. 네.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이제 한 가구라든가 또는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지금 다시 제도입을 해서 네,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독려하고 육성하는 어.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법제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산업 정책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차 에너지 기준으로 20%, 전력 사용 기준으로 3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의 그린딜이 필요한데 네네. 네, 네. 그 재원을 생태세를 통해 가지고 화석연료 자본에 과세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간접세 방식의 생태세를 부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 석유 살 때 생태세가 부과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생태 의식을 고양하고 그리고 네.
저소비 사회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그중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라든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거꾸로 핵발전이나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예 폐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석탄 하려하니까 또 미세먼지가 생각나. 그러니까 네, 여름 되니까 지금 쏙 들어갔는데 지금 봄에는 이러면 뭐 안 돼요 거의, 지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지역 분산형 에너지 발전 체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역시 뭐 대규모 말고 중소규모 중소기업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꾸준히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신정부의 정책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핵발전에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는 핵마피아. 그러니까 이들과 대결하려는 굳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문 봤더니 네. 멀쩡히 잘 쓰는 원전을 네. 왜 그 중단선언하냐 고리 1호기 라고 무슨 어떤 교수가 어. 긴 글을 신문에다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잘 나 진짜 아니 그리고 왜 그 수많은 돈을 처박느냐. 왜 페이스북에서 네. 그 고리 원전 이제 폐쇄하는 거 관련돼서 무슨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마치 엄청 사랑하고 그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이 시설과의 이별이 슬프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패티시죠. 그 네, 박정희 그러니까요. 고도성장기에 대한 그 네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측면으로 좀 전환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탈핵 프로세스의 대원칙을 얘기할 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또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 등을 이제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시각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싼 네.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34개국 중에서 26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되게 낮네요. 네, 의외로 낮습니다. 참 아껴 쓰는 네.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빈부차가 크기 때문에 네. 2만 원, 3만 원 나오는데 그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는 전기요금이. 6,800원 나와요. 예. 산업용과 근데 공공상업용을 합치면요. 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1약 OECD 8위로 뛰어오릅니다. 아 상업용 이런 것을 너무 싸게 공급하니까 펑펑 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사실 왜 어디 같은 나가 보면 상점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OECD 다른 국가들은 산업용과 가정용 전력 소비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에 비해서 4배나 많은 거죠. 이건 기형적인 구조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기존의 정부들이 수출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 하지만 말이죠.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제조업의 제조 원가 대비 전력 비용 비중은 사실 1%밖에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제조업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거든요. 꼭 전기요금을 적게 냈다고 해서 그 상품에 과연 제품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 생기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핑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 기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특혜를 폐지해야 되고 특혜란 건 네, 이제 네. 이것만 싸게 공급하는 거 폐지해야 되고 또 탄소세 부과 이런 걸 통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그래서 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야간 노동도 많이 하는 게 야간 전기는 더 싸게 주잖아요. 그래서 야간 노동을 맞아. 자꾸 촉발시켜서 근로 시간을 늘리고 네.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런 식의 효과들이 낳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한 4.7%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권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맞습니다. 문제인데 지구하고도 그렇죠? 다 연결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저소득층 및 농어민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에 네. 별도의 소득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네.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네네. 예. 가정용 전기요금의 문제를 지금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네. 2016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좀 심각했잖아요. 아이고, 아니었죠. 에어컨 예. 대란 이런 거. 에어컨 그렇죠, 때문에. 에어컨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와, 정말 올해는 더 심각했죠. 더우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더 더우려고. 우리 지금 겪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 기존 누진제에서 11.7배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는 연평균 1.2%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땐 그랬죠. 예. 네. 예. 그런데 전기요금을 내려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누진제 완화와 철폐로 잘못 표현되어서 우리가 또 그것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꼭 옛날 종합토지세 논란 같아요. 네네. 종합토지세 내는 사람 네. 몇 프로도 안 되는데 막 전 국민이 막 반대하는. 예, 막.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누진제는 전기 다소비 가구의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서 저소비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누진제를 완화하고 철폐할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 납부자의 71.7%에 해당하는 1에서 3단계 구간 사용자들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이걸 몰랐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 12월에 기존 6단계 11.7배수 또 누진제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개편하기로 한 거죠. 부자들 신났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축소하고 또 에너지 저소비 가구에 대한 지원을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시 재검토되고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일단 뭐 에너지 많이 쓰는 가구 뭐 부자들도 있겠지만 네. 가구 구성원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나 뭐 부터 2.5인 가구까지 뭐 상당히 손해 보는 개편 아니고요. 근데 어쨌건 전체적인 정책 목표가 이렇게 해서 저소비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할 경우에 에너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6단계 12배수 누진제를 하고 12배수.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더 넓혔어요. 더 넓혔어. 네. 대신에 모든 국민한테 생태배당 5만 원씩 1인당 네. 지급하고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하자. 이런 생태배당. 겁니다. 생태배당 이거는 또 우리 기본소득 네, 있잖아요. 기본소득. 네. 먼저 기승전? 누진제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1에서 150kW 구간을 1단계 최소 필요 전력 구간으로 두고요. 아. 그거보다 이제 많은 300W 이하 구간을 2단계 기본 생활을 위한 필요 전력 구간으로 보고요. 300W 이상 구간을 3단계 필요 이상 전력 소비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해 설계를 한 다음에 네네. 세 단계를 일단 설계를 하고요. 네. 1단계 구간은 원가 이하로 주고 좋다. 2단계 구간은 원가 수준으로 3단계 구간은 그러니까요. 구간을 세분화해 원가 이상의 강한 누진제를 좀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현재 전기요금 납부자들을 살펴보면요. 71.7%가 300W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1에서 300W. 그러니까 사실은 71.7%가 혜택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설계할 경우에. 네. 그리고 450kW를 초과하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적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300W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W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누진 배율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입니다. 아, 그럼 300W 이상을 또 3개로 또 쪼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4개로 쪼개다는 얘기 맞습니다. 예. 그래서 6단계 말씀하시네요. 그러네요. 아, 예. 그 한마디로 필수 전력에 해당하는 거는 서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또 다량의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슈퍼바이저님 설명대로라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배당 5만 원은 기본소득의 일종인 것 같은데 슈퍼바이저님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네, 최소 필요 전력 공급은 보장하고 네.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자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달 전 국민한테 1인당 생태배당 5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요. 네. 이 생태배당은 그 절반만 전기요금에 사용해도요. 180kW 정도의 최소 필요 전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 5만 원 받아서 전기세 내면 되는 전기세는 건가요? 남죠. 예. 남아요. 남네요. 네. 현물로. 그러니까 이 5만 원에는 단순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네.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스도 것이다.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 65세 이하 노인이나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포함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절기 3개월간 9만 3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입니다. 네, 네. 바우처.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단편적인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기본권에 입각한 설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생태배당 5만 원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실은 그냥 5만 원을 줘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재원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각종 에너지 세제를 하나로 통합하고요. 네. 그리고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추가 도입해갖고 생태세로 전면 통합해서 사실상 이 생태세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태세를 걷어서 그 자체로도
산업과 생활에 네네. 생태적 전환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럼 생태세라고 하면은 탄소세 그리고 핵 연료세, 통합된 기존 에너지 세제 이걸 다 합친 그렇죠. 거를 이제 생태세로 얘기하시는 거죠. 각종 세금인 거고요. 생태세로 통합하는 거네요. 네. 근데 부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필요하냐. 어쨌건 생태 배당을 통해서 기본 에너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저소득층이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건 오히려 찬성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산업의 압박이 되겠지만 네. 산업 전체가 생태적 전환을 하는데 네네. 이런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5만 원 돈으로 줘야 되느냐? 네. 현물로 주는 것은 뭐 어디까지는 무료로 한다. 전기를 갖다가 150kW 이하는 무료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소비를 촉진하게 되죠. 그러면 150kW까지는 그냥 다 쓰죠. 씁니다. 네. 그렇죠. 네. 5만 원을 주면은 예를 들어 뭐 더 아끼죠. 훨씬 더 아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소비 여론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 덕후로서 생태 배당에 대해서 지금 확 끌리는데요. 네, 좋습니다. 예. 네. 다음은 에너지 낭비를 막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 예.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통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 베이직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원단이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네. 뭐 보통은 이제 GDP 1단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말해요. GDP 1단위를 만드는데 네. 에너지가 얼마나 쓰느냐. 그럼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 원단위 수치가 낮겠죠. 네네. 예, 그래야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겠죠.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는 2010년 기준으로 0.31인데 네네. 예, OECD 평균은 0.18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 우리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그러니까 전기를 엄청 더 써야 GDP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42%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상용 자가 발전 설비 용량도 전체 발전 설비에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3.9%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이 우리하고 전력 사정이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이미 19.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발전도 굉장히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한테 상용 자가 발전을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해서 네.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고 또 대규모 발전소라든가 초고압 성전선로의 건설을 줄이게 되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자가 발전을 좀 더 늘리도록 늘리라 유도를 해야 이런 되는 거죠. 거죠? 저기 울진에서 오는 것보다 자기 빌딩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효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너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대안들도 있을까요? 있죠.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 한국이 전력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게 상당히 그 다른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꿀 때 이미 유출되는 게 있고요. 누수가. 그렇죠. 우리나라 전기장판, 전기담요 뭐 되게 많잖아요. 전기 난로. 송배전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송배전도 네. 많은 에너지를 누출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효율성 또는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면 다른 제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는 탑 러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뭐요? 탑 러너. 탑 러너. 네. 탑에서 달린다. 그렇죠. 아. 네. 아. 그러니까 제품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상품화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에너지전의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그것을 갖다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죠. 일본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요. 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1등급 정도가 아니라 탑 그렇죠. 러너 부착을 딱 붙여주는구나. 그렇죠. 나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주택 건물 단열 개선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 분산형 발전을 의무화한다든지 신축 건물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네. 또는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같은 사업들을 확대하는 등등 아무튼 건물, 주택, 단열 이것을 완전히 개선해야 에너지 효율성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스마트 그리드는 뭐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력 회사의 통합 제어 센터하고 네. 발전소, 송전탑, 그리고 뭐 가전 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가 쌍방향으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네네. 전력을 주고받는 그런 효율적 전력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전력 낭비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도 실용화되면서 지구온난화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수요 관리형 전력 공급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스마트 전기 계량기를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해서 전력 공급 기업에 스마트 전기 계량기 보급하는 걸 의무 부여하고 네네. 그래서 계량기부터 스마트 전기 계량기로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녹색 그렇구나. 기업들을 이렇게 성장을 네네.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런 요소도 예. 되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력 산업 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겠네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은 서해안 석탄 화력 발전 단지랑 울진 핵발전소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를 중심으로 현재 전력망이 이렇게 구성되어 네, 있잖아요.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소비지와 생산지 사이의 불균형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응. 너무 크죠. 그러니까 전기는 이 도시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다 쓰는데 쓰고. 피해는 그쪽 지역 분들이 다 보고 있고, 맞습니다. 예. 예. 생산지 주민의 경제적, 환경적의 희생이나 건강 희생으로 수도권이 이익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지방에너지공사도 좀 설립하고 지자체로 에너지를 좀 분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분산에너지 그리고 생산 설비의 지원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네. 또 에너지 과다 소비하는 건축은 규제해야 됩니다. 그냥. 예. 네.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각종 법률, 조례 제정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요. 네네. 수도권이 지금 지역을 수탈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마돈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밀양에서는 정말 그러니까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거 펑펑 쓰고 있고 이거는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죠.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지금의 네. 뭐랄까 부귀를 누린다고 네. 할까?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비인간적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송배전 요금에 대한 차등 요금제를 실시해서 네, 수혜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추가 요금을 내고 네, 그걸 갖고 전력 설비로 피해받는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들도 꼭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전기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좀 늘리고 핵발전소를 없애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자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예. 이 삶에 개선은 우리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변화도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 밤새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뭐 얼마 전에 밤에 가면 깜깜합니다. 예. 외국을 갔다 왔는데 예. 그렇게 상점이 많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이 우리나라처럼 네온산이 그렇게 환하게 켜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랫소리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한국은 명동 한번 나가보세요. 엄청 시끄럽고 반짝반짝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늦게까지 또 문을 열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초장기 근무 과로 사회잖아요. 과로 사회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노동 중독 사회로부터 해방은 곧 전기 중독 사회로부터의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노동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은 전기 사용 양도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네. 어쨌건 사회적 총노동 시간 단축이 에너지 저소비 경제를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볼까요? 그러면 2014년에 5.27 TOE거든요. OECD 평균이 4.19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뭐 1.1 이상 높아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고요.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은 원래 에너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는 나라잖아요. 펑펑 쓰죠. 네. 펑펑 쓰는 나라죠. 근데 미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 1등은 아니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1인 에너지 소비로 통계를 내니까 약간 이 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많이 쓴 게 아닌데.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용 전기는 그렇죠. 우리가 OECD 국가에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산업이 많이 써요. 산업이 많이 쓰는데 평균을 내니까 이렇잖아요. 그놈의 평균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인구 1인당으로 나눠지니까 이런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보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마치 우리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맞아. 예.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구나. 한국 우리 사람은 때문인 줄 안 돼.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한 사람씩 줄이면 좋긴 한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줄인다고 한들 이렇게 많이 사회가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금 산업을 강조한 건데요. 네. OECD 최상위 노동 시간과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노동 시간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법정 노동 시간 준수하자 정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뭐 유럽의 이건 스탠다드죠. 뭐 주당 30시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스탠다드가 주당 35시간이거든요. 프랑스가 35시간이죠 지금. 예. 독일도 35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뭐 38시간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5시간 정도 상한제도도 5시간 상한제 연장 근무를 뭐 부득이 할 경우에 5시간 정도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생기는 일자리거나 또는 녹색 일자리가 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녹색 건축 등을 지원을 하고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이게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고리 1호를 시작으로 핵발전소를 하나씩 중단하고 없애야 되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핵발전소는 그냥 가동 중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세밀한 폐로 계획과 폐로 기술이 필요한 것일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고요. 네네. 또한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의 관리도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이 있는 건지 참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끔 이제 국민들 중에서 핵발전소가 발전 단가가 싼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게 나라별로 연구소별로 이게 측정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핵발전소가 생산 및 발전 단가가 더 비싸다는 연구 보고도 많습니다. 근데 설사 싸다고 하더라도 네. 핵발전소의 비용은 건설 비용과 발전 비용만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해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생산할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 천문학적인 해체 비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은 환산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폐로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폐로가 그냥 뭐 건물 때려 부시듯이 부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발전소 내 오염물질도 다 제거해야 되고요. 네네. 토양도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시설도 해체해야 되고 네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몇만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그렇죠. 방사능이 다 사라지려면. 그러니까요. 근데 단순한 해체만 하더라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자이온 핵발전소라는 게 있답니다. 네. 자이온 그러면 이제 뭐 시온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네네. 1998년에 운전을 정지했는데 아직까지 해체 작업을 하고 있대요. 세상에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이거 후딱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또. 그러니까요. 남대문 짓듯이. 한국은 핵발전소 설계 및 건설 분야는 수출국이잖아요. 네네. 나름 국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네. 해체 기술은 완전히 초보 단계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폐로 정책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네. 이번 고리 1호 해체 과정을 통해서 네. 선진 기술을 좀 배우고 네.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또 네. 적용도 해보고 네네. 예, 탈핵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핵 발전소 해체 시장이 오히려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탈핵이 가져오는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아, 근데 또 이 사용 후에 핵연료 처리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이건 있어요.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중저준위 핵폐기장 관련해서도 부지 선정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심각했죠. 예. 그러니까 중저준위라고 하면은 발전소에서 사용된 작업복, 또 장갑, 부품, 뭐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 폐기물인데요. 그래서 중저준이라고 하죠. 네네. 예, 예. 근데 결국 경주가 선정됐죠. 경주가 됐죠 결국. 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지질 안전성과 지하수 논란, 뭐 핵폐기장 안전성 문제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활성 있습니다. 단층에다가 핵폐기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진짜. 그러니까요. 황당하네 진짜. 예. 근데 이건 그래도 부지라도 선정이 됐죠. 네네. 근데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아무 상태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 국내에 네. 이것은 어떻게 할 곳이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장소가 없는 네, 거죠? 장소가 없다고 가능한 봤습니다. 장소. 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없어요. 거였는데 이게 네. 한계 문제죠. 그러니까 독일 우리는 아예 이제 시작하지 말았어야 독일의 됐어요. 핵폐기물들도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고준위 폐기물 완전히 최종 폐기할 때는 네. 프랑스에 갖고 갑니다. 아, 그래요? 거기 놔둘 데가 없어요. 예. 그 지금은 따로 핵폐기 장소가 없어가지고 핵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발전소 내에 두고 있죠 그냥. 그러니까 그 양이 2015년만 해도 1만 4천 톤. 예. 그러니까 연간 발생량 750톤에서 76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2024년에 핵발전소 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고 2050년까지 누적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톤이 있어야 된다고. 계산하기 싫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점점. 그러니까 예측
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강력한 방사능 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가 무해한 물질로 바뀌려면 정말로 장구한 세월이 네, 필요한데요. 우리 자식해도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장소가 어딨냐는 거지. 지구에 사실 지구 내에. 없죠. 그때까지는 못하죠. 예. 네. 그나마 이제 스웨덴, 핀란드는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요. 예, 이게 그래도 꽤 오래 간다고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 없어질 때까지는 모르죠. 그건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죽고 네.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법적 근거도 없이 월성, 영광 등 지역의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단기 저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또 네.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그 관련법 등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 뭐 첩첩산중인데요. 원래 뭐 아무 대책도 없이 핵발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특정한 지형들이 있는데 네. 거기 그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 거죠. 거기 좀 놔둘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게 뭐 몇 나라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든지 노후 원전 폐쇄, 핵발전소 전면 중단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방사성 핵폐기물 자체가 생겨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감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예 안 생겨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아니 어떻게 마무리에 대한 연구도 없이 그렇게 다 글쎄, 지어놓고 왜 지었는지. 아유, 정말 예. 참 대책 없어 인간들은. 참. 그리고 폐로 문제건 폐기물 처리 문제건요. 이거 공개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합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매우 투명하게 종합 대책을 세우고 검증하고 네. 법제도 정비도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언급한 것 같은데요. 뭔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찬희 쌤? 네, 뭐 몇 가지 좀 덧붙이면 말이죠. 네. 핵 수출을 금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2009년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핵 네네. 발전소 수출을 성공했잖아요. 아유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정부 지원을 해서 좀 더 어떤 나라에 좀 더 팔아보려고 사우디에도 팔아보려고 막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한 마당에 음. 핵 기술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어떤 이익이 생긴더라도 전면 중단해야 된다. 그걸 선언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는데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이런 것도 좀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탈핵 논의가 확산됐잖아요. 네. 또 급진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녹색당이 창당되면서 네. 네. 탈핵에 대한 이슈도 좀 더 정치적으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고요. 네. 네. 이런 성과들을 모아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기구의 목적이 안전 보장과 계속적 운행이 아니고 네. 네. 규제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을 갖춘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기구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음흠.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게 두 개 이제 전쟁과 핵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등장하지 말았어야 했을 기술 발전이 바로 핵 개발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진짜 오만함이 네. 어떤 걸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구의 악은 네.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 핵무기건 뭐 핵발전소건 인간은 이것을 관리할 수도 또 제어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핵이 질비한 지구의 삶은 종말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탈핵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독일 등 수많은 선진국들이 탈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또 완전 탈핵의 시기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을 따라서 문명의 온전한 정신을 좀 회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슈퍼바이저님 얘기하신 것처럼 2035년까지 완전 탈핵의 길을 가자. 뭐 이런 걸 이제 대통령이 선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것으로 이렇다 59의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